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연준이 미국 증시를 또 안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좋은 시그널도 많이 보냈고요. 일단 우리가 기존에 알던 대로 적어도 2023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고 뿐만 아니라 물가가 2%를 넘어서 상당 기간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금리 올리지 않겠다. 또 지난 밤 사이에는 맥시멈 인플로이먼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완전 고용 상태까지도 금리 올리지 않겠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대로 여러 가지 그 시장을 안도시킬 수 있을 만한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지나자 미국 증시는 조금씩 더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러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하락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왜 하락했을까? 그 뚜렷한 이유를 좀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준 자체가 악재는 아니었기 때문이었겠죠. 다만 한 가지 의미 있는 분석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파월 의장이 이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재정 정책 없이는 미국 경제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하자면 연준은 그만큼 통화 정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정부의 재정 정책인데 현재 그 추가 부양책 합의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추가 부양책 합의 지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에 눌린 것이 아닐까 이 정도의 추측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이고요.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간 16일이죠. 미국 3대 지수는 엇갈린 표정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연준이 앞으로 수년간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며 입장을 밝히자 시장은 반짝 상승을 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이 탄력이 미끄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대형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또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에 대한 하방 압력을 가해서 지수를 끌어내린 모습이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모두 미끄러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행히 은행주 였던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이 전일 하락세에 대한 반등일까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다우지수의 하락만은 좀 막아준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이날 연준은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시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가 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향후 미국 경제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이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성장률과 PC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실업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소식은 외신을 통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연준 이외에도 시장에 힘을 실어준 것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낙관론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백신들은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개발되고 있다라고 밝힌 가운데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이 당국의 승인을 받는 즉시 배포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무료로 배포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제약사죠. 일라이릴리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가 경증 환자의 입원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중국 제약사인 시노팜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두고 발빠른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지표들도 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OECD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4.5%로 상향 조정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했고요. 미국의 9월 주택시장 지수 역시 다시 한번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미국의 8월 소매 판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전반적인 지표의 영향력을 다소 제한시킨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이날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연준의 제로금리 유지 발표의 상승폭을 장중에 더 키우기도 했지만 막판에 탄력을 잃었습니다. 0.13%까지 상승폭을 줄이면서 28,032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1% 넘게 빠졌는데요. 11,050포인트에 거래 마쳤고 기술주의 전반적인 부진에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는 하방 압력을 더 크게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0.46% 하락했고
3,385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이날 장 초반에 그리고 장중까지도 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막판에 이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아서 낙폭을 크게 키운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엇갈린 표정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연준의 발표도 있었지만 이것이 사실 시장에 큰 힘을 주지는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증시 어떻게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네, FOMC 결과 발표가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이 2시 반 조금 넘어서 종료가 됐어요. 증시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은 FOMC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는 좀 눈치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로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겠다라는 점을 연준이 시사를 하면서 일단은 그것을 확인한 후에는 급등세를 보였죠. 하지만은 기자회견을 더불어서 좀 지수가 좀 추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이번 FOMC 결과에서 비둘기파 기조와 관련한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정책 실탄이 무한대로 있다라는 긍정적인 발언도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좀 증시가 하락으로 반항한 이유 두 가지 정도로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파월 의장이 좀 반복적으로 경기가 완전 회복되기까지는 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기 회복세에 대한 좀 우려를 자극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파월 의장이 재정 부문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또 피력을 했죠. 하지만은 재정 부양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이 밖에 그간에 좀 빛을 못 봤던 에너지 업종이라든지 금융과 산업재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에 기술주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악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이 FOMC라는 대형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순환매 조짐이 보였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 먼저 가장 첫 번째로 WTI 유가부터 볼 텐데요. 지난 밤 사이 5% 가까이 급반등을 보였습니다. 40달러 밑으로 내려간 이후에 계속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8거래일 만에 40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자, 몇 가지 이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원유 재고,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대로 API 주간 원유 재고가 900만 배럴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죠. 또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에너지정보청의 주간 원유 재고 역시 439만 배럴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허리케인 셀리가 그 미국의 원유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강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업이 중단됐고 생산 자체가 중단되다 보니까 이게 유가를 좀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지금 선물 시장에서 4.96% WTI가 올랐습니다. 결국은 40.18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금값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금값은 좀 움직임을 약간 해석하기 좀 어려운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장중 내내 혼조 양상을 보였었는데 몇 가지 금값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지표들이 있었죠. 특히 소비 지표가 둔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제 지표의 둔화에 따른 우려로 상승할 만한 요인이 충분히 되는 것이고 또 연준의 제로금리 유지 소식 역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금값은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추정되는 이유도 잘 없고요. 어쨌든 금값은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0.08% 정도 오르면서 1967.4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연준의 발표 이후 직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결국 장중 한때 0.7% 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지금은 0.7% 바로 아래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0.69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장중 한때 꽤 상승 탄력을 높이기도 했지만 연준의 발표 이후 이것이 좀 소강 상태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보합권 마감이 됐죠. 93.1에 마감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장혜진 앵커 FOMC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15일부터 16일까지 이제 연준에서는 FOMC 회의를 개최했는데 사실 이번 FOMC 회의가 대선 전 마지막 FOMC 회의라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연준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동결을 하기로 했고요. 가장 주목이 됐던 소식은 이 점도표를 통해서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시사했던 것입니다. FOMC 위원 17명은 만장일치로 현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했고 2022년에는 17명 중 16명이, 2023년에는 13명이 제로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3년 후 전망까지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관련 내용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The recovery has progressed more quickly than generally expected, and forecasts from FOMC participants for economic growth this year have been revised up since our June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Even so, overall activity remains well below its level before the pandemic, and the path ahead remains highly uncertain. 네, 그는 앞으로 경제 회복이 좀 오래 걸릴 것이고 불확실한 회복 경로로 인해서 제로금리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점을 좀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요. 제로금리를 지속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노동시장 여건이 FOMC의 완전 고용 목표에 도달하고 또 지난달에 유례 없는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한 만큼 인플레이션이 완만한 수준으로 2%를 웃돌 것으로 예상될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설명인데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경제 회복을 이끌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듯이 미국 경제의 향후 경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긴 했지만 좀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시사를 했죠. 지난 6월에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6.5%로 내다봤는데 이를 마이너스 3.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PC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전망치를 0.8%에서 1.2%로 올렸고요. 마지막으로 실업률 전망치와 관련해서도 9.3%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7%대로 좀 낮췄습니다. 회복이 될 거긴 하지만 좀 이 시기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불확실한 점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FOMC가 이제 대선 전 마지막 FOMC라서 더욱더 주목을 받았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온 가운데 어떤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저희가 FOMC 시작 전에 그리고 결과 발표 전에 어떤 점을 좀 봐야 하겠느냐, 그 주안점에 기반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연준이 이번에 내놨던 경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2023년에 PC 인플레이션이 2%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연준이 역사적 평균을 2%에 맞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과도한 낙관론으로 해석될 여지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평균 물가 목표제에 관련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성명서를 좀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2% 이상이 가는 것을 일정 기간 용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디테일이 조금 부족하기는 했지만은 무난했던 언급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밖에 두 명의 이번에 반대표가 나온 것에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로버트 카플란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저금리를 유지할 것 같은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닐 카시카리 위원 같은 경우에도 핵심 인플레 지표에 좀 주목하자라는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새 정책 프레임인 이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한 신뢰가 필요함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같은 이견도 일단은 건강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최진석 팀장님의 픽입니다. 어떤 소식이죠? 네, 이날 FOMC 결과 발표 전에도 증시 분위기가 비교적 우호적으로 유지됐던 것과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재정부양 합의 기대가 좀 부활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도화선이 됐던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윗이었습니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재정부양책에 합의하라, go for the much higher numbers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결국 이 같은 이 돈을 쓰더라도 결국 국가로 다 돌아온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공화 당원들에게 조금 더 통 큰 부양 합의를 촉구를 했는데요. 트럼프의 트윗에 고무됐는지 잠시 후에 CNBC에 출연을 한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 72일에 비해서 최근에 72시간의 재정 부양에 대한 합의를 더욱더 낙관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좀 표명을 했습니다. 민주당 측도 좀 반색을 했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트럼프의 트윗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협상단도 협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주당 $600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만료 후에 민주공화 양당은 추가 재정부양 패키지 합의에 굉장히 난항을 겪어왔죠.
5천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공화당 측에서 제시를 한 이른바 말라깽이 부양책과 그리고 민주당에 제시를 한 이 안 간의 괴리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한편 전일은 양당의 온건파들이 1.5조 달러 정도의 재정 부양 패키지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사이 나왔던 이 소매 판매 지표를 보니까 이 부양책이 합의가 안 돼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구나라는 점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이 나선 만큼 합의는 좀 빨라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정치권의 간극이 좀 극에 달했다가 아예 좀 휴회를 했었죠. 그런데 협상이 이제 재개될 여지가 있는 가운데서 또 절충안도 제시가 됐고 이런 가운데서 트럼프의 이런 합의를 촉구하는 트윗이 나온 것이 타이밍이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앞서서 재정 부양 합의 지연 시에 9월과 10월에 증시의 상승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경고한 만큼 일단은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증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호재라고 여겨지고요. 브릿지워터라는 그 기관에서는 미국 경제가 1.3조 달러에서 1.7조 달러 정도의 부양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조금만 더 통 크게 좀 제안을 수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합의 가능성도 좀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추가 부양책이 나온다면 자신의 재선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에서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혹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 2차 현금 직접 지급의 필요성을 트럼프가 이번에 좀 강조를 했어요. 즉 민생 행보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만큼 이 증시도 대선에 영향을 좀 주시려 하고 있는데요. 이날 같은 경우에도 BNP 파리바에서 민주당의 승리와 그리고 의회 장악 시에 가치주가 아웃퍼폼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일에 웨스파고 같은 경우에도 대선 직후에 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거든요. 역사적으로도 대선 즈음의 변동성 지수, 즉 빅스 지수가 좀 상승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대선을 굉장히 좀 변동성을 높일 만한 이벤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의 지난 8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물론 플러스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계속 속도가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 부양책 합의가 지연되면서 재정 부양 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로이터에서는 지적했습니다. 그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는지 그림과 함께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0.6% 증가했습니다. 월가의 예상치,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의 예상치가 1.1% 증가했었는데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5, 6, 7, 8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비 지표의 개선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왜 둔화되고 있을까요? 미국 실업자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이 7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 8월부터는 미국 소비자들이 실제로 돈을 잘 못 쓰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적어도 2,96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실업보험 지원금으로 현재 생활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7월까지는 주당 600달러의 지원금을 받았었죠. 하지만 8월부터는 이 지원금이 끊기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주에서는 주 300달러 정도를 주고 있긴 한데 이게 굉장히 일부 주의 일이기 때문에 미국 전역의 소비 지출에는 어떤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요. 게다가 백악관과 민주당의 추가 부양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국민들은 자체적으로 소비를 더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소매 판매 지표에 직접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미국 소비자들이 점점 지출을 줄이고 있다면서 만약에 미국 의회가 수주 안에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미국 경기는 소비 지출 감축을 시작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팀장님 어쩌면 뭐 비슷한 이야기 또 비슷한 맥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그 백악관과 민주당 간의 합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죠? 네, 앞서서 좀 살펴봤듯이 트럼프가 좀 더 큰 규모의 재정 부양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은 좀 협상의 전환점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 양당 온건파가 제시를 했던 1.5조 달러 규모의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좀 진전 계기를 마련하는 데 한몫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 측도 협상 진전을 기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악의 시기는 지난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도스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조심스럽게 한 주 내 또는 10일 내에 이 합의를 기대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또 기대감은 다시 한번 좀 부활한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하반기에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날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이날 신규 상장하면서 소프트웨어 IPO 사상 최대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150%까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이스트만 코닥이 내부 거래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하자 이날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GE,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 준비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이날 전반적인 경기 민감주와 그리고 소비재주의 강세 속에서 GE의 주가가 10% 이상 좀 급등을 했습니다. 업계 컨퍼런스 자리에서 레리 컬프 CEO가 하반기에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이 기대가 된다라는 발언을 전한 덕분이었는데요. 컬프 CEO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계획인 20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 그리고 30억 달러 규모의 현금 축적 과정에서 중요한 좀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GE의 2분기 산업재 사업 부문의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21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예상보다 양호하기는 했지만은 항공업계의 좀 부진을 좀 그대로 흡수하는 그 타격이 그대로 좀 나타나는 결과를 내비친 바가 있는데요.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3분기의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6.6억 달러였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1.7억 달러였습니다. 컬프 CEO는 내년에도 잉여 현금 흐름이 일단은 기대된다라는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현금 흐름 전망이 나오자 GE의 주가가 오늘 10%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주가는 YTD 기준으로는 여전히 40% 이상 하락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제너럴 일렉트릭은 항공기의 엔진을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런 좋은 소식이 나왔다는 것이 항공주들의 또 상승을 뒷받침해 줬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7월 말에 GE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근데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특히 항공기 부품 사업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좀 흡수를 했고 예상보다도 피해가 더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민간 항공 부문 같은 경우에는 그 회복 노선을 정확히 가늠하기가 힘들다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때 현금 흐름 플러스 전환 시기를 내년으로 또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올해로 좀 전망이 상향 조정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공업황 기대 회복 기대로 좀 해석이 오늘 됐고요. 그러면서 이날 항공주를 좀 집계를 하는 세부 섹터가 4% 가깝게 오르는 또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닝 시즌을 마무리한 후에 이 제너럴 일렉트릭 외에도 이 업계에 대한 중요한 지표를 공개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GE가 이번에 가이던스 상향을 좀 내비친 컨퍼런스가 모건 스탠리에서 주최한 컨퍼런스였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또 15일 화요일에는 JP 모건이 주최를 한 업계 컨퍼런스에 스타벅스가 참가를 해서 중요한 또 중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6월에서 8월 사이에 핵심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에서의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을 공개를 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6월에 마이너스 19%, 7월에 마이너스 14%, 8월에는 마이너스 11%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냈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6월에 마이너스 8%, 7월에 마이너스 10%였지만은 8월에는 보합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즉 팬데믹의 여파를 좀 극복하는 수순임을 이번에 증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의 주가가 오늘도 1% 가깝게 좀 상승을 했거든요. 지난 실적 발표 이후에도 지금 약 한 20% 정도 반등을 하면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에도 10% 이내로 좀 근접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 기대를 한껏 모았었던 스노우플레이크가 성공적으로 IPO를 했습니다.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장중 한때 150%나 폭등하기도 했고요. 마감 종가는 112% 급등을 해서 255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분야에서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저처럼 이런 기업들과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유니콘 기업인데요. 상장 전부터 기술 기업이나 아니면 신규 상장 기업, IPO 기업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 관리 분야의 글로벌 최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세일즈포스닷컴도 역시 투자를 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기업이 바로 스노우플레이크인데요. 자,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주당 $120의 공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가격의 기업 가치가 333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지난 밤 사이에 이 112%나 올라서 $255에 마감됐으니까 기업 가치는 709억 달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거의 뭐 80조 원, 90조 원 넘는 굉장히 큰 규모죠. 자, 그러면서 새로운 기록을 썼는데 르네상스 캐피털에 따르면 사상 최대 이 소프트웨어 IPO의 신기록을 세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 사상 최대 기록은 VM웨어라고 하는 기업이었는데 2007년에 이 상장을 했었고요. 근데 이 기업의 IPO 규모보다도 거의 3배 넘는 큰 규모라고 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단순히 이런 투자를 누가 했느냐 이것뿐만 아니고요. 엄청난 성장세를 이뤄내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 7월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의 매출 성장률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89%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좋은 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스노우플레이크. 일단 팀장님, 스노우플레이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기업 소개와 함께 월가에서는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 2012년에 설립한 기업인데요. 스노우플레이크가 눈송이라는 뜻이죠. 근데 기업명에 특별한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 창업자들이 겨울 스포츠를 좋아해서 이런 기업명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업, DW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기업이 되겠고 대형 클라우드 기업과 협업을 해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쉽고 안전한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CEO가 또 최근까지 서비스나우라는 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이끌고 있었던 그런 수장이었기 때문에 업계 전문가가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원격 근무가 좀 확대가 됐고 업무가 디지털로 전환하는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최근에 굉장히 좀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상장 초기이기 때문에 투자 의견이 많이 좀 집계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기대감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 속에서도 과도한 좀 변동성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시각도 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스트릿이라는 기관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은 과도한 가치 평가는 좀 우려스럽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네, 몇 달 전 깜짝 변신을 하겠다라고 제시한 이스트만 코닥. 이 제약사로 전환하겠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이 소식에 200% 넘는 폭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내부 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가는 다시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였던 코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코닥이 다시 한번 급등했는데 그 이후로는 당사의 이사회가 고용한 로펌이 CEO의 주식 거래가 이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CEO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기에 코닥의 증권 거래를 한 것은 내부 정책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인데요. 지난 7월 말에 이 코닥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약품 제조를 돕기로 했다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7억 6,500만 달러를 지원받기로 대출받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출 사실이 공개가 되기 전에 회사의 주가가 폭등하면서 내부 거래 의혹이 제기가 됐고 특히 코닥 임원들이 미국 정부의 지원 발표 전날 스톡 옵션을 배정받은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로펌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닥의 내부자 거래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 명단, 거래 내부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코닥은 오늘 개장과 동시에 71% 넘게 폭등을 하면서 잠시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고요. 마감 기준으로는 코닥의 주가가 36% 넘게 오른 채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코닥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긴 합니다. 여러 가지 의혹도 있었고 사실 이 제약사로 바꾼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였었는데요. 코닥에 관련된 월가의 투자 의견은 어떤 것들이 최근에 나왔을까요? 네, 일단은 마켓워치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 투자 의견이 단 한 개입니다. 중립 의견이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1를 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있는 투자 의견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즉 개미 투자자들과는 달리 일단 시장 전체에서의 관심은 좀 미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 고비를 넘겼다라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심각한 주가 변동성이 좀 문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약 한 2억 주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며칠간의 거래량은 1,000만 주 내외였거든요. 주가 변동성이 심한 것뿐만이 아니라 거래량 역시 또 이처럼 굉장히 좀 요동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접근을 좀 고려하신다면은 각별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함께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